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내신 성적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쭌삼촌입니다. 자, 오늘은 유럽사를 들어갈 건데요. 삼촌이 이상한 빵똥방 그려놓고 위에 제목도 안 적어놨다. 그죠? 자, 오늘부터 들어간 유럽사의 내용은 서로마와 동로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내용 안에 필기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삼촌들이 지금 이렇게 적어놓고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일단 먼저 뭐부터 적어놓고 우리가 시작을 할 거냐면요.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배울 때 로마가 망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배웠었다. 그죠? 로마 마지막에 보면 테오도시우스 황제 얘기가 나오면서 로마가 이제 두 개로 분열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부터 얘기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은 왼쪽이니까 위에다가 서로마라고 적어보고요. 이쪽에는 우리가 무슨 로마라고 적어보냐면 동로마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서로마하고 동로마가 갈라지게 된 가장 큰 계기를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성상숭배 금지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상숭배 금지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인의 조각상들, 왜 우리가 성당하면은 성모 마리아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뭐 이런 천사라든지 조각상들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베드로라든지 뭐 파울이라든지 이런 뭐 바울이라든지 여러 이제 성경책에 나오는 성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조각상을 만들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걸 놓고 우리가 이걸 성상숭배 금지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상숭배 금지령을 한쪽, 이른바 조각상을 만들지 않은 쪽이 동로마고요. 만드는 걸 유지하는 쪽, 그러니까 성상숭배 금지령을 반대한 거죠. 그래서 조각상을 만든 쪽을 우리가 서로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보면은 동로마 쪽 종교를 우리가 그리스 정교라고 부르고요. 동유럽이나 지금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 그리스 종교를 믿는 지역들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서로마 쪽 종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로마 가톨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 때문에 서로마 동로마가 갈라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건데, 자, 여기 필기할 내용들하고 여기 필기할 내용들이 양이 많다 보니까 여기다가 다 적으면 지금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삼촌이 조금 필기를 작게 할 수도 있는데 천천히 얘기를 하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적어가면서 천천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로마 먼저 갈게요. 이 서로마는 시기를 크게 우리가 두 시기로 구별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알다시피 저번에 로마사 배웠을 때 서로마는 멸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서로마가 멸망을 하게 된 원인을 따지고 보면은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되냐면 저 위쪽에 있는 훈족이라는 유목민족 아이들이 하나가 있어요. 이 훈족이라는 아이들이 지네가 살기 좋은 땅을 찾아가고 밀고 내려오면서 누구를 갖다가 밀어제키게 되냐면 게르만족이라는 아이들을 밀어붙이게 돼요. 지금 무슨 족이라고 얘기했죠? 게르만족. 자, 그러면 게르만족 스펠링 적어볼게요. 자, 이 게르만. 지금 삼촌이 게르만이라고 적어놓은 게 여러분 보기에 어느 나라랑 스펠링이 똑같죠? 그렇죠? 독일하고 스펠링이 똑같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쪽 민족을 밀어붙이게 되니까 얘네들이 훈족 때문에 밀려가지고 게르만족이 어디로 유입을 하게 되더라? 그쵸? 로마로 유입을 하게 됩니다. 이 덕분에 어느 나라가 못 버티고 이 덕에 로마가 버티지 못하고, 자, 풍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풍선을 계속 하고 불면은 풍선이 커지죠. 근데 커지다 나중에 풍선은 어떻게 돼? 터진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많은 게르만족이 유입되다 보니까 식량도 모자라지고 시설도 모자라지게 되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유서 깊은 서로마 제국을 무슨 족이 멸망시켰죠? 게르만족이 멸망시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때까지 로마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는 무슨 족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다? 게르만족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게르만족의 시대가 시작되면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때부터 중세 유럽이 시작되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다 보니까 이 안에다 적을 수도 있을 것도 같기도 하네요. 자, 이제 중세 유럽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시험이나 교과서에 중세 유럽이 시작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되고 나서 이제 게르만족들의 시대가 온 걸 의미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게르만족이 세웠던 국가들 중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프랑크 왕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 약간 교과서에서 묘사된 느낌을 보면 프랑크 왕국이 중앙 집권적 이제 느낌이 굉장히 강한 이런 국가로 명시가 많이 됩니다. 근데 실질상으로는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프랑크 왕국을 중앙 집권성이 강했던 국가로 개념을 잡고 내용을 따라와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역사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기도 하죠. 자, 일단은 이 프랑크 왕국은 두 가지 시기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프랑크 왕국이 성장한 시기를 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랑크 왕국이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 자, 삼촌이 논픽션으로 붙여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프랑크 왕국은 어느 나라를 터뜨려 놨기 때문에, 서로마를 터뜨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이 있어요. 자기가 서로마를 망친 게 아니라 서로마를 이어받은 나라로 가야 다른 국가로부터 욕을 그나마 덜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클로비스라는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냐면, 자, 이제부터는 로마 가톨릭을 크리스트교라는 명칭으로 표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종교를 뭐로 바꾸게 되냐면 크리스트교로 개종을 합니다. 이른바 우리는 어느 나라 종교 믿어요? 로마 종교 믿어요. 이제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에 갈리아 지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갈리아 지방이 지금 어디냐면 프랑스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갈리아 지방을 이제 차지를 하는 거죠. 이른바 로마 지역에서 가지고 있던 땅들을 하나하나 이제 합쳐나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성기. 이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의 이름이 뭐냐면 카를로스 대제라는 사람입니다. 카를로스 대제. 대제니까 업적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 왕의 업적을 봤더니 첫 번째, 서로마 영토 대부분을 회복을 합니다. 서로마요, 서로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지 또는 회복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종교 자체를, 왜 클로비스 때 이제 사람들이 클로비스가 이제 크리스트교를 믿겠다고 이제 종교를 개종을 했잖아요. 이 크리스트교를 이제 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종한 사람하고 전파한 사람 따로따로니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크리스트교가 지금 얘네들이 지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느 로마의 종교더라? 서로마 종교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로마 가톨릭이라고 적어놨지만 로마 가톨릭과 크리스트교를 그냥 같은 단어로 보셔야 여러분이 시험 치는데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네가 제일 공을 들였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른바 자기들의 어디를 터뜨리지 않았다. 로마를 붕괴시킨 게 아니라 로마를 어떻게 이어받았다라는 거를 이제 자기들이 위시를 해야 되잖아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른바 자기의 왕권 정통성이 로마로부터 이어져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카를루스 대제 때 있었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마 황제가 쓰던 왕관 있죠, 왕관. 그거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서로마 황제의 관이라고 교과서에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그때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3세라는 사람이 이거를 내줬었는데, 이거를 가져오면서 이 프랑크 왕국이라는 왕국의 왕권 정통성이 확립이 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디를 터트려 먹은 나라가 아닌 거야. 로마를 터트려 먹은 나라는 아닌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카를루스 대제 사후입니다. 카를로스 대제가 죽고 난 이후에 아들내미들이 나라를 이제 지네들끼리 이제 상속으로 나누어 가지면서 싸움이 나가지고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세 동가리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쪽을 서프랑크, 이쪽을 동프랑크, 이쪽을 중프랑크라고 부르는데, 서프랑크는 지금의 어디냐면은 프랑스고요. 동프랑크는 지금의 독일, 그 다음에 중프랑크는 지금의 이탈리아입니다. 이렇게 프랑크 카를로스 대제 사후에 프랑크 왕국이 이렇게 세 동가리가 난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름이 어렵습니다. 베르생 메르센 조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제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프랑크 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세워졌던 프랑크 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프랑크 왕국이 세워지면서 단점만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서유럽,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완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를 두고 얘네가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얘기하냐면 프랑크 왕국 때 존재했던 얘네들이 게르만족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족 문화에 게르만족 문화에 얘네가 어느 나라에 엄청나게 집착했죠. 로마에 집착했죠. 그래서 자기 나라에 걔도 로마를 접착시켰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문화에 그리고 무슨 종교에 대한 집착을 보였죠? 로마 종교다 보니까 그렇죠. 크리스트교에 대한 집착을 보였죠. 이거 세 개가 융합되면서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본적인 틀이 이 프랑크 왕국 때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서로마를 봤으니 이제 어느 쪽 로마를 동로마를 한번 보자는 거죠. 이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로마가 옛날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동쪽으로 천도를 했잖아요. 그 천도할 때 수도 이름이 뭐였죠?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비잔티움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국가가 무려 1000년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비잔티움 제국에는 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동로마가 여기 있으면 이쪽이 지금 유럽 지역이잖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슬람하고 중국이에요. 무역의 중심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 첫 번째 특징이 동서 무역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옆쪽이 바로 이슬람이니까 이슬람 애들 침략을 받아서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십자군 전쟁 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군에 의해서 멸망은 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에 의한 멸망. 자, 근데 왜 여기에서는 예수라든지 성모 마리아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독교 성인들의 조각상을 만들지 못하게 했나? 왜 그랬냐면 이 동로마 제국에서 만들어진 그리스 정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황제가 교회를 다스리는 교황이자 동시에 자기가 뭐이기도 하다? 신이기도 해요. 신. 그래서 이런 그리스 종교의 특징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제 교황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서유럽 쪽은 교황과 황제들이 따로따로 있는 반면에 이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곧 뭐인 거예요? 교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성인들의 조각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이 외에 다른 이유가 있긴 한데 여러분 교과서 내용 따라오는 데는 여기까지만 이해하는 게 제일 적정 수준이라서 여기까지만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동로마 제국에서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 딱 한 명 시험에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황제 이름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 나왔으니 또 이 사람의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뭐 안 봐도 이제 비디오죠. 첫 번째 이 사람의 업적은 뭐냐면 자기가 회복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옛 로마의 영토를 회복합니다. 두 번째, 나라를 공명정대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뭐 옛날에 로마 때 12표법이 있었던 것처럼 말로 하는 법이 아니라 글로 적힌 성문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법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지었던 성당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성당 이름이 성 소피아 성당이에요.
근데 이 성소피아 성당이 가지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에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에서 만들어지는 건축물들이 가지는 특징을 가장 잘 표현을 한 건축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만들어진 성소피아 성당을 지은 방식을 보고 아, 이게 비잔티움 제국에서 만들어지는 건축의 방식이구나 하고 해서 이거를 비잔티움 방식이라고 불러요. 자, 비잔티움 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소피아 성당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 삼촌이 성소피아 성당을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이거 건물 아니니까 지금 어두컴컴하게 표시합니다. 자, 이게 성소피아 성당의 모습을 삼촌이 지금 대충 그린 건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건축물을 보면은 여기 위에 보면 둥글둥글하게 생긴 지붕들 있죠. 이 지붕을 우리가 무슨 양식이라고 불러주냐면 돔 양식이라고 불러줘요. 이 지역에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건축의 흔적이 돔이고요. 두 번째 여기 안에 보면은 이건 삼촌이 지금 이게 막 펜으로 찍찍찍 해놓긴 했는데 얘네들은 벽화를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타일 조각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색깔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학교에서 왜 종이 조각 같은 거 잘라가지고 그 자그마한 종이 조각 타닥타닥타닥 붙이면서 우리가 하는 그 그림 있죠. 그 우리가 그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그죠? 모자이크라고 부르죠. 이 모자이크가 바로 성소피아 성당, 비잔티움 양식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중요한 이야기들을 여기까지 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동로마 지역을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에게 문명이나 그리스 뭐 그때 문명 아테네 뭐 스파르타 이런 애들 있었잖아요. 그런 데 있었던 고전 옛날 것들이 이 지역에 보존이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그리스 고전 보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우리 중2 교과서 제일 끝에 가서 유럽사에 보면은 옛날 그리스 문화로 되돌아가는 풍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르네상스라고 불러요. 옛날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런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요 서유럽과 다르게 이쪽은 동로마잖아요. 동로마를 중심으로 동유럽 문화권이 형성되게 됩니다. 요 뒷단원부터 내용이 들어가면은 이쪽 지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거의 서로마 지역의 프랑크 왕국 이후 얘기를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게 되긴 할 건데 일단은 유럽사가 요렇게 시작을 하게 돼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일 복잡한 유럽사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암기를 한번 해보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럽사 시작 부분.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암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상숭배 금지령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쪽과 반대를 하는 이쪽 입장으로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각상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쪽은 동로마고 만들자고 하는 쪽은 서로마라고 했고 만들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종교를 그리스 정교 그리고 만들자고 하는 쪽을 로마 가톨릭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동로마부터 먼저 봅시다. 이번에는 동로마는 우리가 수도 이름을 따서 다른 말로 무슨 제국이라고 부르더라?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무역의 중심로이고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도 불렸지만 나중에 이슬람 세력인 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십자군 전쟁 때 멸망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황제가 교황이고 신이기 때문에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다른 성인들의 조각상을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교황인 황제 교황주의가 중심이라고 얘기했고 이때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가장 유명한 왕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자,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자기가 영역이 닿는 데까지 로마의 영토를 회복을 했고 자기 이름을 딴 법전을 편찬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루스 법전을 편찬합니다. 아, 유럽 사람들은 이름이 왜 이렇게 긴 거예요, 대체? 자, 그 다음에 성소피아 성당은 이 지역의 건축 양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비잔티움 양식이고요. 비잔티움 양식의 특징을 봤더니 위에 동글동글한 지붕인 돔과 안에 붙여서 만드는 그림인 모자이크 화가 특징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 지역은 옛날에 고대 그리스의 문화들이 잘 유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르네상스라고 그 그리스 문화를 다시 돌리자고 얘기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해서 르네상스의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유럽 문화권을 형성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마 쪽 보면은 이제 게르만족이 밀고 들어오면서 서로마가 멸망하게 되죠. 자, 이제 게르만족이 시작되면 이때부터 우리가 무슨 유럽이라는 말을 쓴다? 그렇죠. 중세 유럽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고요. 이 중세 유럽의 이제 게르만족이 가장 대표적인 왕국 이름을 프랑크 왕국인데, 뭐 본래는 아니지만 그냥 이 왕국은 약간 중앙집권적 성격으로 감안을 하고 여러분들이 봐야 그나마 내용 보기 편하다고 했습니다. 자, 성장은 자, 크리스트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 개종했던 사람 이름이 클로비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클로비스. 그리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 이름이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자, 동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이제 회복을 했고, 이제 크리스트교, 이제 이거를 전파를 했다고 했죠. 그리고 자신들의 왕의 정통성을 위해서 누가 쓰던 왕관을 받아오더라? 그렇죠. 서로마 황제의 왕관을 받아오더라. 근데 그냥 관이라는 표현만 나옵니다. 그냥 관을 받아오고, 이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아들들끼리 영토 분쟁을 하다가 나라가 세 동가리가 난다고 했죠.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쪼개지는데, 서프랑크는 지금의 어느 지역? 프랑스 지역이고, 동프랑크는 지금의 어디? 독일, 중프랑크는 지금의 어디? 이탈리아인데, 자, 이 카를로스 대제 때 이 쪼개졌던 조약을 우리가 무슨 조약이라고 부르더라? 메르텐 조약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이때 우리가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만들어졌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유는 자, 이들이 무슨 족인가? 무슨 족의 문화? 그렇죠. 게르만족 문화. 이들이 집착했던 어느 나라? 그렇지. 로마의 문화. 그리고 무슨 종교? 그렇지. 크리스트교.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서 중세 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유럽사 기본적인 내용 들어갔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더 딥한 내용으로 점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